오늘은 김원일 소설가의 환경소설이죠. 자, 생태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 그 중에서도 2부, 나 병국이 동진강 수질을 조사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정배형과의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의 슬픔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진강이라고 하는 강의 하구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을 통해서 당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순수한 인간성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전체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모의고사가 시험이지만 를 바라볼 때는 요게 장면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논리를 들어 삶의 기반인 환경이 파괴되는 실상을 파헤치는 병국,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통해 분단의 실상과 환경 파괴의 실상, 이 두 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작품은 특징이 또 하나 뭐냐고 하면 전체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마다 서술자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살 때, 이 도시의 생활 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에 뭐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 생활 환경이 자연을 파손시키느냐? 한마디로 환경 문제죠? 병국이가 뭐 할 때 삶닿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 자연을 자기 자신과 어찌 본다면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병국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나 몇 인칭 1인칭 이 나가 바로 누구? 그렇지, 병국이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팔에서 무엇을 만났어? 그렇지, 새를 만났어. 그 새가 바로 뭐의 대표적 존재? 자연의 대표적 존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삼각주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한국지리 내지는 지구과학 안 한 거죠. 삼각주 뭡니까?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에 강물이 운반하여 온 모래나 흙이 쌓여 이루어진 평평한 지역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강이 오다가 중간에 이제 바다에 있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실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내던 내가 자, 왜 낙향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학생 운동을 하느라고 뭐 했습니까? 자, 정신없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한마디로 퇴학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뭐에 빠진 거야? 그렇지.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내가 깜깜한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토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뭐야?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새가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찌 본다면 이 새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부여해주는 존재야. 그렇죠. 자유죠. 일종의 의식의 자유로움이라든가 이런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이 구속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병국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백 마리 때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사라진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맸다. 그중 중부리 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영과 함께 그 외의 날에는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펄을 쌓아돌아다녔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이 도요새들은 철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가 한 시절이죠.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어때? 다시 떠나죠. 그러니까는 봄은 짧았고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초여름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물새 대목에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지.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되돌아올 시절을 만해의 님처럼 기다렸다. 만해가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만해 한용운이에요. 님의 침묵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해 한용운이 시에서 님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도요새 무리를 병국도 어떻게 했다? 간절히 기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1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도 북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상을 한 거죠. 동일시한 거죠.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로우면서도 전혀 자유롭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봅시다. 자,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자유스러운 거야. 왜? 하는 일 없잖아. 학교 그만뒀잖아. 퇴학당했으니까. 그런데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이거는 현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자유롭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불만, 이런 거예요. 그 굳게 닫힌 문, 한마디로 경직된 사고를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의 경직된 사고를 도요새가 각성시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서 여러 말을 제잘거렸다. 누가? 도요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병국이 그 중에서도 도요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나, 그 다음에 자유로운 도요새, 이렇게 이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깐 누가 제잘거렸다고 그랬지 아까? 도요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도요새예요. 지금 도요새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병국의 환상이죠.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 우리는 여정의 채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자, 이게 도요새가 여행을 하는 나는 이유네요. 뭐라? 그렇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 한마디로 도요새는 뭘 상징하는 거야? 그렇지. 자유죠.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발화자는 도요새예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도요새가 병국이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죠. 그건 바로 병국의 의식을 도요새의 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도요새가 자신의 삶을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라고 보았을 때 병국은 결국 자유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도요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이 작은 심장으로 숨가빠하며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극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왜?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설인가요?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낙오되거나 헤어지지 않고 함께 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500만 년 전 신생대 발음도 안 되네.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길고 긴 고통의 여행을 터득해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천지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 대이동으로 장식해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폄하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낮추어 말한다면 그거는 인간도 결국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어떤 사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간사함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음란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권력욕 때문에 너희 인간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도요새가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병국이 비판하는 목소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러한 제잘거림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왔다. 여름 내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도요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도요새의 환청을 들은 병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 두둥. 이제는 도요새가 오겠죠. 그러나 와우, 이 그러나가 왜 튀어나와 여기서.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헐,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더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어. 결국 나는 그렇게만 기다렸건만 좌절을 해버린 거야. 왜? 이유가 나와야지. 그랬더니 바로 뭐야? 공장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환경 파괴로 인해서 도요새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 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 새만이 올 뿐이었다. 바다 새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무리와 흰목 물대새와 꼬마 물대새 등 물대새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결국 뭐예요? 이제는 환경이 오염되고 나니까 오는 철새 종류까지도 바뀌어버린 거죠. 심각한 거네 이건 생각보다. 그죠? 환경오염으로 인해 도래하는 철새가 변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나는 10개의 미터글라스가 꽂힌 시험관 꼬지를 들고 동진강 기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뚜기를 걷고 있었다. 자, 미터글라스가 뭐냐면 이게 실험실에 있는 거죠. 뭐야, 눈금이 있는 글라스. 그죠? 그래서 어떤 액체의 양을 측정할 때 쓰죠. 자, 결국 뭡니까? 나는 동진강의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섰다. 석교천은 이쪽 뚝과 저 건너 뚝 사이가 불과 40m 남짓한 커다란 개울이었다. 국민학교 쪽 소풍을 자주 갔던 진양산이 발원지로 길이도 불과 5km 정도였다. 석교마을은 그 개울과 동진강이 만나는 언덕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개울 양편으로는 1만여 평의 넓은 공안지가 있고, 공안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넓어. 괜찮아. 농사 지을 수 있어. 근데 놀고 있는 땅. 개울 상류 멀리로는 웅장한 B공단의 공장 건물들이 임립이니까 숲을 임자죠. 한마디로 숲에 있는 나무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공단이 있군요. 내가 들고 있는 10개의 미터글라스 중 8개는 이미 3분의 2쯤 물이 차 있었고 그만큼 벌써 조사가 진행된 거야. 2개만이 빈 글라스였다. 석양 무렵이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나고 있네요. 저녁이 된 거죠. 해안 쪽 하늘에는 새털구름이 점점 널려 있었고 배경묘사인가요? 구름들이 한쪽 편의 노을빛에 잘 물들어 입체감이 뚜렷했다. 도수 높은 내 안경알이 노을을 담뿍 흡수했다. 나는 석교천을 들여다보았다. 석양탄만이 아니라 개울물은 검은 주단처럼 칙칙했다.
검은 주단처럼 칙칙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염되어 썩었다는 거죠. 일종의 비유법이고요. 이따금 회백색의 거품이 냇물 표면에 응어리져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게 지금 폐수라는 거예요. 그죠? 오폐수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았다. 6시 45분이었다. 나는 뚝에서 개울가의 자갈밭으로 내려갔다. 자갈밭에 쭈그리고 앉아 농구화와 양말을 벗었다. 그리고 시험관 꽂이에서 빈 미터글라스를 끄집어내었다. 검정 바지를 둥둥 걷어 올리고 개울물 속으로 들어갔다. 시아한 냉기가 발목에서부터 차오름과 동시에 검은 개울물이 자꾸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검다, 검다, 그 다음에 회백색,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요. 어떤 환경이 오염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 가운데로 계속 들어갔다. 물빛은 더욱 검어져 마치 숟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다. 자, 시각적이고요. 비유법이고요. 개울물이 오염되어 썩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크게 이제 별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쭉 볼까요? 개울물이 가운데 지점까지 오자 물이 정강이 위까지 차올랐다. 나는 거기서 멈춰섰다. 미터글라스의 3분의 2쯤 차게 냇물을 떠내었다. 그것을 눈이치보다 약간 높이 들고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의 모습이죠, 이거는.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살피고 있는 거예요. 좁은 유리관 속에서 혼탁한 물이 혼탁한 물이 벽을 따라 맴돌았다. 물결의 소요가 차츰 가라앉자 물빛은 무엇으로 회색으로 변했고 거기에 검은 수포가 어지러이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유액이 여러 겹의 명주실처럼 긴 띠를 이루어 유리관 벽을 감아돌고 있는 모양도 보였다. 다른 기름 입자들이 물속에서 용해되지 않은 채 노랗게 떠돌고 있었다. 그 외에도 유관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중금속 불순물들이 떠돌고 있을 것이다. 요거는 본 건 아니고 요건 추측이네. 어쨌거나 간에 혼탁하다, 회색이다, 검은 수포다, 검은 유액이다, 노랗다라고 하는 등 시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어때요? 오염이 된 개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나는 참담한 마음으로 개울물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안경알을 통해 노을빛에 반사되는 검은 개울물이 마치 뭐 같아? 그렇지, 독극물 같대요. 야, 심하다. 단어 표현이 세죠? 세요. 독극물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다리의 땀구멍을 통해 전염해 오고 있지 않은가? 자, 이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챕터로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물의 행동과 심리,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서술 방식이 막 섞여 있어요. 섞인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서 어떤 대상 내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인물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석교천의 수질 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병국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득 정배영의 연구실에서 본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이번엔 또 회상인가요? 심리에서 회상으로? 와. 읽기 힘드네요. 그죠? 자, 일단은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육가 크로마로 코의 중앙 연골에 구멍이 뚫린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이었다. 초로의 남자 얼굴이 뒤로 젖혀져 있었고 양쪽 콧구멍에다 핀셋으로 약솜을 넣는 사진이었다. 그는 일본 화학공업이란 직장에 20년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일본인인데, 이런 크롬이죠. 크롬에는 삼가가 있고 육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육가 크로마는 이거는 산업공해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보면 돼요. 육가크롬이란 중크롬 산소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연소의 하나로 폐질환, 신경장애, 관절통, 빈혈, 궤양, 턱의 뼈가 썩는 증상, 이가 빠지고 상하는 증세 등 각병을 일으키는 독극물로서 크롬이 오염된 땅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그 폐수는 독한 경우
들어간 사람의 다리가 썩을 정도라고 정배영이 말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진의 모습이고 이거는 정배영의 대화죠. 그런데 이 말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상하고 있으니까 큰 따옴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병국은 환경 오염이 초래하는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죠? 1970년 미국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지. 일본 화학공업이 4개 회사, 크롬 회사 6개 공장에서 자, 폐암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수만도 39명, 약 100명이 코 속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이라는 병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증을 보였어. 하며 정배영은 신문 스크랩북을 펼쳤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유가 크로마 환자가 있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요. 대화네요. 왜? 73년에 비중격천공의 피해 환자가 나왔었지. 그 외에도 모르긴 하지만 다수의 환자가 있을 거야. 담양고 씨 일가족 전신마비 사건도 수은 중독에서 온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 하고 정배영은 75년 8월에 신문에서 스크랩 곳을 지적했다. 일본의 유가 크로마 사건 기사였다. 도쿄발 특파원의 기사 내용 중 붉은 줄을 쳐 강조한 부분이 있었다. 정년 퇴직한 지 5년째 흉부의 심한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는 어느 유가 크로마 환자 딸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따오네요. 예전 우리 집은 고마스가와 일가의 다리 및 고마스가와 제2공장 근처에 있었죠. 낡은 사택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크롬 찌꺼기에 황색 흙이 산처럼 쌓였고 게다가 회사의 트럭이 유산가스를 매일 실어다 날았습니다. 여름에는 남풍이 불어 붉은 먼지 때문에 세탁물을 말릴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버지는 태풍 때면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으로 급히 달려갈 만큼 애사심이 강했어요. 라고 하는 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환경 문제가 당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비화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내가 그 기사를 읽고 나자 정배영이 말했다. 직무에 그토록 충실했던 근로자의 말로가 어떤 결과를 빚게 되었나. 말년에는 결국 불치의 병에 시달리게 된 거지. 공해병이란 이렇게 그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야.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체 조직에 이상이 생기거든. 또 유전인자를 통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환경오염 내지는 공해병은 위험한 것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강 건너 불 보듯한 얘기, 즉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우리 현실에 닥친 문제예요. 내가 말했다. 일본의 공업화를 답습하는 셈이니 상황이 똑같다고 봐야지. 벌써 학계의 관심을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면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결국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라고 봐야겠죠? 또한 병국은 이 정배영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배영의 연구실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는 시험 광고지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현재로 넘어왔나요? 이제 석교철은 살아있는 물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물은 이미 죽어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인간의 혼이 만든 산물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가? 그렇다면 강폭이 80m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히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거야. 또 석교천 주민 중 10년이나 20년 뒤 유가 크로마를 앓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이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라고 다짐을 한 거죠. 의지죠.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었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는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2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어떤 일,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내게는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결국 여기까지 석교천 내지는 동진강을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는 병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발돋움을 시작하여 대망의 중화공업시대로 돌입했던 70년대 벽두 9년 전이다. 그럼 지금은 79년인 거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부는 이 동남만 일대를 대단히 중화공업단지로 고시했다. 이태 뒤 가을 군청 소재지조차 못 되었던 동진읍은 일약 시로 승격되었다. 결국은 이 중화공업단지가 형성된 것은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제도가 문제네. 그 이전까지 이 읍은 불과 1만을 윗돌던 동해남부산의 작은 역이었다. 석교마을은 읍내에서도 해안 쪽으로 치우친 변두리였다. 읍내에서 석교마을까지 나오자면 이 석교천 뚝방길로 3km는 좋게 걸어야 했다. 그만큼 멀었다. 외졌다. 내가 중학교에 갓 들어갔을 적만 하더라도 석교천의 개울물은 투명한 은빛이었다. 9년 전. 그죠? 9년 전. 깊은 곳이라야 겨우 허리를 채울 정도였지만 물속에서 눈을 뜨고 물구비 사이로 내려다보면 물밑에 길동그란 자갈들이 맑게 들여다보였다. 그만큼 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칙칙한 어둠이죠. 검은 개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대비시켜서 현재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도 먼데다 추위 때문에 겨울철은 예외였지만 학교가 판 뒤 반 애들과 어울려 조갑지나 불가사리 따위를 주우러 바다로 나갈 적이면 늘 석교 마을 앞을 지나곤 했었다. 그러면 그 맑은 냇가에 들어앉아 빨래하던 아낙네와 처녀들의 웃음소리도 해맑았다. 인정이 좋았던 거죠. 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곳의 자연 상태는 아주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아니 누가 보호해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다. 물빛은 하늘보다도 더 맑았고 석교 마을의 40여 조카들은 정답게 어깨를 비비고 모여 있었다. 그만큼 인정이 많고 자연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네요. 한마디로 산업화 이전에 아름다웠던 동진강 주변의 석교 마을 경관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진강 하구에서 시작되는 삼각주의 갈대밭과 다복소리 울창한 해양 구릉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철에 따라 그 색깔이 달랐다. 한마디로 아름다웠다는 거죠. 봄이면 녹青색을 띠다가 여름이면 짙은 파랑을 띠고 가을이면 감청색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겨울이 되면 짙은 남색으로 변했다. 아, 바다다! 나의 살던 고향은 초록바다 물결 위에 황혼이 지면 하면서 놀러 다녔다. 그만큼 즐거웠네요. 이제는 계집애들처럼 조갑지를 줍진 않겠어.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저 바다 가운데로 나가볼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 나의 무엇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바다로 가고 싶은 꿈이죠. 오징어 배를 타겠단 말이지. 조그만 배? 아니 나는 이번에 나 혼자 배를 탈 거야. 빈정거렸다. 네가 아니 거룻배를 몰래 타거든. 나는 노를 저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건방져. 바다 가운데는 파도가 집채보다 크다는 걸 몰라? 거룻배 따위는 금세 뒤집히고 말걸? 난 자신 있대도 파도를 타는 요령도 알거든. 사흘 정도는 저 수평선까지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 필요한 연장이나 먹을 것도 다 준비해서 말이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거룻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다니 나는 참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잘했다. 그러나 그럴듯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뭐해서 그렇지 꿈속에서 바다와 싸웠고 싸울 때마다 늘 이겼다. 의지가 강한 거예요. 끝내는 파도가 내게 지쳐 잠들곤 했다. 짠 바닷바람이 내 마음을 달구었다.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서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바다로 나가고 싶었다는 거죠.
나는 늘 바다의 꿈만 꾸었다. 거룻배를 타고 연안 바다로 나가는 꿈도 꾸었지만 더 거창한 꿈도 꾸었다. 기선이나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고래가 나를 싣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꿈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다로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남극, 열대, 뉴욕, 그 다음에 안데센의 나라 덴마크, 그 다음에 마잘렌 희망봉,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어떤 자유로운 삶, 그죠? 어디에 현실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대학생이 된 병국이가 퇴학을 당하고 이 고향으로 와서 도요새를 찾고 도요새를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걸 꿈꾸는 것은 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 마인드가 커서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된 지금 현실이 불합리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데모를 했겠죠?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의 내지는 이기주의 내지는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에 찌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도요새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바다를 꿈꾸었던 병국의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작품은 분명히 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진강 일대의 어떤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서 황폐화된 그 모습에 대한 비판의식을 다루고 있는 환경소설이고 생태소설입니다. 자, 작가는 이런 소설을 왜 썼을까?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작가가 아동물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다가 학생용 백과사전을 만들 때가 있었답니다. 혼자 다 만들진 않았겠죠. 얼마나 양이 많은데. 일본에서 나온 학생용 백과사전을 참고하던 중 질소비료 공장이 있던 미나마타시 하천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었고 이 폐수를 식수로 사용한 주민 다수가 미나마타병에 걸렸다는 자료를 읽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울산시를 중심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한창 추진 중이었으나 경제개발 논리에 덮여 공해 문제는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조만간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각종 공해 문제가 대두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 소설 집필에 착수했다는 작가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니까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영상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보면 분단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요. 밀렵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요. 자유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요. 환경오염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 자, 이 소설은 4부로 이루어진 좀 긴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은 2부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마다 주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주제를 전부 다 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축으로 이야기들이 이렇게 파생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쓴 작가 또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원일의 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자, 2부 중에서도 병국이 동진강 수질을 조사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정배영과의 대화를 통해 회상하는 장면,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바다를 꿈꾸었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